오늘 첫 이야기를 시작하는 신형 155mm 자주포 K9는 1990년대에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이 혼신을 다해 개발해낸 대표적 무기체계로서 세계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이다. K9는 최대 사거리가 40km에 달해 적지 중심에 대한 화력 지원과 대화력 역습이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동사격 통제체계를 탑재해 사격 명령을 접수한 지 30초 이내에 초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송탄 및 장전장치 역시 자동화돼 15초 이내에 최대 3발을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다. 이는 초기의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요소가 되며 화력 집중을 위한 분당 2발씩의 지속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강력한 화력에 더해진 뛰어난 기동성, 생존성도 돋보인다. 용이한 방향전환과 우수한 주행 가속성은 사격 후 즉각적인 진지이동, 즉 사격 후 신속한 진지변환의 전술 운용을 보장하며 국내에서 개발한 고강도강으로 장갑을 보호, 적의 화기와 포탄 파편으로부터 전투 요원을 보호할 수 있다. 이 같은 K9의 성능은 미군의 주력인 155mm 자주포 M109A6 팔라딘보다 사거리, 발사 속도, 생존성, 탄약 적재량, 기동성 등 전 부분에서 우위를 보이며 영국의 AS-90보다는 사거리, 반응성, 기동성 면에서 앞선다. 독일의 PZH-2000과는 탄약 적재량, 발사 속도에서 조금 못 미칠 뿐 사거리, 반응성에서 대동하며 기동성을 나타내는 유기압 현수장치, 톤당 마력에서는 우월하다. 특히 우리나라 방위산업 사상 최대 규모인 10억 달러에 달하는 물량을 오는 2011년까지 해외로 수출하는 쾌거를 올림으로써 그 성능을 확실히 인정받았다. 한마디로 K9는 모든 성능 면에서 세계 정상 수준의 자주포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듯 자랑스러운 위용을 지닌 K9가 개발 초기부터 세계 최고를 향한 기대와 지지를 폭넓게 얻은 것은 아니었다. 1990년 봄 소요군이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시한 작전 요구 성능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우리 국방과학기술과 방위산업 역량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었다. 이는 당시로 볼 때 미국이 개발 중이던 M109A6보다 요구 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독일이 개발 중이던 PZH-2000 자주포, 그리고 미국이 차세대 자주포 개발을 위해 장기 과제로 추진하던 AFAS 어드밴스드 필드 아틸러리 시스템, 즉 크로세이더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이었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장비를 우리가 먼저 개발할 수 있을까? 같은 우려 아닌 우려 또는 의혹의 눈빛이 한동안 연구진 주위를 맴돌았다. 21세기 전장 환경을 내다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주포 사거리가 40km, 그거 괜히 사거리만 늘리는 거 아냐? 전차도 아니고 자주포가 그렇게 호화로울 필요가 있나 등 성능 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그치질 않았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첨단 자주포를 보유하고자 하는 소요군의 의지는 강력했고 번개 사업 이후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국가연의 신념은 굳건했다. 사업 승인이 난 후에도 K9 개발을 사시로 바라보는 눈길은 여전했지만 연구진은 유기적인 산학년 협조 체제를 바탕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체계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 1998년 10월 연구진은 마침내 합참으로부터 K9의 전투 사용가 판정을 받아 99년 말 서해 연평도에 최초 전력화한 데 이어 2000년 7월에는 터키의 양산료 부품을 공급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계가를 올렸다. 그것은 10여 년의 힘겨운 대장정이었다. 이제 국가연과 관련 방산업체 연구원, 엔지니어가 걸었던 그 노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터키 앙카라까지 거스 히딩크의 성공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대표팀의 역대 감독들이 한 역할이 히딩크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우리 팀이 보여준 놀라운 체력도 국력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강한 국력을 만들어낸 기성세대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체력과 선전이 가능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한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서정욱 박사가 지난 2002년 6월 22일 무역협회가 주최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 프로젝트 토론회에 참석, 당시 화두로 꼽히던 히딩크의 성공 사례와 관련해 일침을 가하듯 한 말이다. 서 박사는 어떤 한 개인의 핵심적
주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기에 앞서 현재의 훌륭한 결실이 가능하게끔 과거로부터 쌓고 다져온 역량과 기반을 강조하고 있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없는 결과 또한 없는 것이고, 보면 오늘 우리가 업적이라고 부르는 것들의 근원을 뒤돌아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K9 자주포 역시 마찬가지. K9는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이 10여 년에 걸쳐 빚어낸 주요 업적 중 하나이다. 그러나 K9 사업에 참여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력과 그들만의 과학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비록 국과연 주도의 개발 사업이었다 할지라도 100여 개의 시제, 협력업체, 그리고 대학 등의 연구소 인력이 K9 개발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한 1970년대 박격포 등을 모방 개발한 시기까지 더한다면 K9가 탄생하기까지에는 10년이 아닌 30여 년의 세월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볼 때 우리나라 무기체계 역사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으로 화포를 빼놓을 수 없다. 고려 말 최무선이 흑색 화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1377년에는 국가공인화약, 화기체조기구로 화통도감을 설치, 화포 시대를 열었다. 특히 1555년에는 구경 130mm, 무게 300kg의 천자총통을 제조하는 등 오랜 화포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에 와서는 70년대까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들어낸 총포류는 하나도 없었다. 장군 이후 우리 군은 105mm M3 곡사포를 시작으로 70년대 중반까지 155mm 곡사포, 평사포, 8인치 자주, 견인 곡사포, 175mm 무포타평 자주 곡사포 등으로 무장해 전투 중심을 증가시킬 수 있는 포병화력을 구비했으나 대부분 미국의 군원 또는 베트남전 참전 대가로 인수한 것들이었다. 국산 화포가 등장한 것은 국과연 창설 이후 71년부터 추진된 번개 사업에 의해 개발한 60mm 박격포, 81mm 박격포가 시초를 이루며 4.2인치 박격포, 105mm 견인 곡사포가 그 뒤를 잇는다. 물론 견본 장비를 획득한 후 이를 역설계하거나 장비의 기술 자료를 미국으로부터 도입, 한국화해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전형적인 모방 개발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과연은 이때 미국 무기체계의 도면을 소화해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연구인력, 기술력, 개발 경험, 그리고 독자적으로 무기체계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쌓을 수 있었다. 70년대 말 우리 군은 북한에 비해 현저히 열세에 놓여있던 포병 능력을 보강하고자 사거리 20에서 30km급의 화포를 갈망하고 있었다. 국과연은 여기에 발맞춰 155mm KM-114A2 견인 곡사포를 국내 모방 개발하는 한편 설계에서 양산까지 독자적인 155mm 곡사포 개발에 돌입한다. 이것이 KH-178, KH-179 개발 사업으로 국산 화포 개발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 KH-179 155mm 곡사포가 처음부터 국내 독자 기술에 의해 개발기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대 중반 사거리 20에서 30km의 화포를 보유하기 위해 독일의 155mm 곡사포 도면을 도입, 업그레이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던 중 육군은 78년 3월 미국 M114A1 155mm 곡사포의 성능 개선 사업을 소요 제기해왔다. 이는 그해 12월 한미 공동 개발을 전제로 한 개발 과제로 확정됐지만 79년 6월 미국의 제안을 접수 검토한 국내 기술진은 이 공동 개발안을 거부했다. 1975년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소, 98년 8월까지 화포 개발에 외길을 걸으며 한국 화포 개발의 대부로 불린 주식회사 풍산의 문상규 고문은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당시 240만 달러라는 기술료가 지나치게 많았고 개발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시제 제작과 시험 평가를 미국 내에서 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지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의 우려도 있었고요. 사업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개발기간 연장과 함께 국내 독자 개발로 그 수행 방법이 변경됐다. 이것이 155mm KH-179가 태어나게 된 배경이다. 독자 개발로 변경되자 기술진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사실을 말하자면 국내 기술 수준은
이제 막 화포의 설계 개념을 이해한 정도였다. 한 번도 독자적으로 화포를 설계해 제작해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부담이었다. 특히 사격 시 발생하는 각종 압력과 가속도 등 설계 변수를 어떻게 결정하고 제작 후에는 어떤 시험 평가 방법을 통해 성능, 신뢰성을 입증하느냐가 문제였다. 국산화한 M101A1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 개발할 때 미국에서 기술 지원한 자료 가운데 155mm 곡사포 M198의 포신 도면이 있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연구기술진은 포미환, 폐쇄기, 주퇴복자기 등의 설계 개념을 정립하면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갔다. 가장 염두에 두었던 것은 시험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 화포 개발 시 적용하는 장비 시험 절차서를 철저히 분석했다. 또 학계를 포함한 국내 관련 기술진의 두뇌를 모두 끌어모았다. 시제를 제작한 후에는 앞조건 상태에서의 안정성 확인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실사격 외에 시뮬레이터를 통한 반복시험, 파괴시험을 수없이 실시했다. 문고문은 악조건 상태 중 하나인 저온에서의 시험평가 사례 한 가지를 들려주었다. 당시 안흥종합시험장에는 극저온 시험시설이 있었지만 4.2인치 박격포 사격에도 설비가 깨져나갈 정도여서 155mm 화포 시험에는 부적절했어요. 추운 겨울 할 수 없이 다락대로 달려가 가전 방법을 동원해봤습니다. 먼저 화포를 박렬한 상태에서 베니어판, 절연제로 즙을 지었다. 실내에 드라이 아이스, 알코올을 잔뜩 넣고 10개의 선풍기로 공기를 순환시키며 실내 온도를 영하 44도로 끌어내리면서 화포를 냉각시켰다. 이렇게 20시간이 지난 뒤 포과 폼이 쪽병만 허물고 최대 장력의 115% 압력으로 5발을 사격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때 드라이 아이스, 알코올은 2.5톤 트럭으로 각각 3대 1대분이 사용되었다. 이렇듯 갖은 노력으로 개발한 155mm 곡사포에는 KH-179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KH는 한국형 곡사포, 1은 최초 또는 시작이라는 뜻이며 79는 1979년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독자적 개발에 착수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화포 개발의 독립선언이라고 할 것이다. 문고문은 KH-179의 개발을 통해 쌓은 기술력, 연구개발진이 보여준 용기, 의지가 우리의 화포 개발 능력을 오늘날 세계적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확실한 기반이 되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KH-179는 1983년 전력화한 이후 예상치 못한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포병의 신뢰를 일시에 얻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K9 자주포 개발 사업이 초기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KH-179는 사거리 30km로서 미국이 1977년 개발을 완료한 후 78년 주한미군에 배치한 M198, 그리고 영국, 독일, 이탈리아의 FH-70, 스웨덴의 FH-77 등 사거리 30km의 155mm 곡사포와 동등한 수준이다. 전력화 시기는 이들 선진국보다 다소 늦지만 견인포와 관련한 기술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84년 봄, 한마디로 잘 나가던 KH-179의 성능 시비가 일어났다. 발사 시험 중 포구 쪽에 재퇴기가 3번 연속으로 부분 파손된 것이었다. 이 일은 KH-179의 포신이 깨졌다로 확대돼 삽시간에 번져나갔고 급기야 당시 윤석민 국방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여기에 KH-179에 대한 미국 측의 견제까지 곁들여졌다. 미 8군 지휘부 측에도 KH-179의 성능을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거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KH-179가 헬기에 의한 공중수송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자신들의 주력화포인 M198의 기술을 도용해 제작했다며 우리 군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포신 파손으로 번진 문제는 사실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포탄과 포신 사이에 인터페이스 상위 문제로서 기술적으로 간단히 해결되는 상황이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심각성을 더해갔다. 마침내 상급 기관으로부터 KH-179의 안정성과 운용성 등을 증명하라는 특명이 떨어졌다. 방법은 악조건 시험과 공중수송 테스트를 다시 수행하는 것이었다. 먼저 포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험이 실시됐다. 투스타가 지휘하는 검열반이 구성되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KH-179 육문으로 포탄을 무려 230발 이상이나 쏘는 가혹시험이 진행됐다. 그러나 KH-179는 아무런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개발 단계에서 포신의 수명을 평가하기 위해 이보다 더 가혹한 평가를 실시했던 것이다. 즉, 100여 발을 사격한 후 포강 내부에 히트크랙이 발생한 포신 자체를 시편으로 만들고 여기에 실사격과 같은 압력을 주는 시험을 파괴시까지 반복했던 것인데 이는 2만 발의 실사격과 버금가는 것이었다. 공중수송 검증을 위한 훈련도 서부 전선에서 실시됐다. CH-47 신호국이 12대가 병력 및 탄약을 실은 가운데 KH-179를 육문씩 매달아 작전 지역으로 수송했다. 미군의 M198도 1문 포함됐다. 그런데 수송 후 KH-179는 사격이 가능한 상태로 안정되게 착지, 사격이 이루어진 반면 M198은 그렇지 못했다. 헬기와 화포를 연결한 슬링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격조차 할 수 없었다. 내심 화포 성능의 차이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를 지녔던 미국 측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그들은 훈련 후 비로소 한국군은 매우 우수한 화포를 가지고 있다. 축하한다는 말을 남겼고 성능과 기술 도용의 문제도 일시에 해소됐다. 이후 KH-179를 견제하는 미국 측의 시비는 일지 않았다. 동시에 KH-179와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 능력에 대한 포병의 신뢰는 높아만 갔다. 한편 육군은 KH-179를 전력화하면서 화력 증강을 위한 일환으로 자주포 획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70년대 초부터 우리 포병은 175mm 자주 병사포와 8인치 자주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운용 개념적으로 볼 때 견인 곡사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육군은 많은 탄약을 탑재하고 포병들이 탑승한 상태에서도 사격이 가능하며 또 생존성 높은 현대식 자주포를 필요로 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83년 12월 미국이 1979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155mm 자주포 M109A2를 한국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생산키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포신과 포탑 구조물은 미제를 수입하고 차체, 사격 통제장치, 유압장치는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체계 조립하는 형태였다. 이 자주포는 한국에서 생산한다는 의미에서 K자를 붙여 KN109A2로 명명됐다. 현재 야전에서 K55로 통칭된